4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도 기업들이 아직 관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되며 2021년 2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소식에 연준이 6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6천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대미 투자 및 미국의 대사우디 수출, 안보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첫날인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뒤 에너지, 국방, 자원 분야 협력안을 포함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사우디군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 훈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미국이 시리아에 부과한 모든 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5일 튀르키예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회담과 관련해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간 중동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사우디와 경제 동반자 협정에 서명을 했고요.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에 이어서 이런 빅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또 예상보다 낮게 나온 CPI 수치까지 더해지면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다우지수는 약세를 보였고요. 결국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시면 1.61% 상승해줬고요. S&P 500 지수 0.7%가량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 지수는 0.6%가량 빠진 모습인데요. 이 다우지수 구성 종목 가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존슨앤존슨이 크게 밀리면서 오늘 다우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0.31%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반도체주들의 랠리 속에서 상승세 나타냈는데요. 3.15% 상승분 가져갔습니다. 오늘 WTI 국제유가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에 들어가고 또 CPI 둔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71% 상승해주면서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도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4월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심이 살아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첫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만나 6천억 달러 규모의 협정까지 이끌어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낙폭이 컸던 넷플릭스는 오늘 2.5% 급등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또 IBM과 서비스나우도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서비스나우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함께 지능형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확장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라클도 3% 넘게 올랐고요. 또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내부자 매수와 목표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8%나 급등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 전자기술주 섹터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힘입어서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 이어갔습니다. 브로드컴 5% 가까이 오른 모습이고요. AMD도 4.01%가량 상승해줬습니다. 또 마이크론도 5%가량의 상승세, 델 테크놀로지스도 4.28%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관세 전쟁 중단 이후 보잉 항공기 인도 금지를 해제하면서 보잉은 오늘 2.5%가량 상승분 가져갔습니다. 반면 퀄컴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약세 보여줬고요. 또 로키드 마틴 2.8%, 3% 가까이 밀리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금융주 쪽은 다소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0.5% 정도, 마스터카드는 0.3% 정도 약보합권의 흐름 지나갔는데요. 그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또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2%가량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JP모건도 1.14% 오늘 장안에서 올라주면서 그래도 금융권 전반의 하락 흐름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테일 트레이드 쪽은 오늘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을 켰습니다. 월마트는 1% 가까이, 코스트코는 1.7%가량 하락하는 흐름 이어갔는데요. 비록 미중 간의 관세 합의는 이뤄졌지만 월마트를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들은 수입품 부족으로 매대가 비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미 한 차례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료기술 섹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기술 섹터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약가이나 행정명령의 여파가 오늘 장에서 본격적으로 반영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비만 치료제가 주요 타깃이 될 거라는 시장의 추측 속에서 젯바운드를 보유한 일라이릴리는 오늘 1.3%가량 하락을 했고요. 또 존슨앤존슨은 3.7%, 그리고 머크는 4.72%로 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은 하루 만에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추가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S&P 500 지수 편입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장에서 무려 24% 급등했습니다. 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예상보다 큰 비용 증가로 실적 가이던스를 철회한 데다 CEO의 사임 발표까지 겹치면서 하루 만에 17%나 급락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M7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짝 빠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시면 애플 오늘 1%가량 상승해주면서 212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애플이 AI 기술을 적용해 아이폰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올 9월 출시 예정인 iOS 19부터 사용자의 사용 습관을 분석해 에너지 절약하는 스마트한 배터리 관리 모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한편 미중 간 관세 유예 소식에도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구조는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애플은 생산기지 다변화와 AI 전략 강화로 전방위 대응에 나섰고 아이폰 17 시리즈 가격 인상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관세 장기화와 부품 대체 한계가 맞물리면서 애플은 제품부터 유통까지 전략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장안에서 5.6%가량 급등세 보여주면서 130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신 AI 칩 18,000개 이상을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기업 휴메인에 공급합니다. 이번 계약은 사우디의 5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에 최첨단 블랙웰 GB300 칩을 배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젠슨 왕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리야드 투자 포럼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AI 칩 수출 제한을 완화한 영향도 함께 작용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연이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0.03%가량 약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0일부터 연례 개발자 행사인 빌드 2025를 엽니다. AI, 클라우드, 보안 등 다양한 기술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고요. 나델라 CEO도 직접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직원의 3%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려는 조치로 수천 명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간밤 주가는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시가총액은 3조 3,400억 달러로 애플을 제치고 여전히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존 오늘 장에서 1.3%가량 상승해줬고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시면 알파벳 0.7%가량 오름세 보였습니다. 구글이 오는 20일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AI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와 제미니 기반의 신기술을 미리 선보이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전 과정을 돕는 AI 에이전트는 실무에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럽에서는 18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면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격 비교 웹사이트들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줄줄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메타플랫폼스 2.6%가량 오름세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5% 가까운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33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가 다음 달 미국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를 앞두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성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형 모델 Y 출시에도 4월 판매와 수출이 모두 줄며 현지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머스크는 사우디에서 스타링크 일부 사용 허가를 받았고 로보택시 도입 계획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함께 공개하며 테슬라의 미래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간 13일 4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월 2.4%보다 둔화된 수치이자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2.4%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2.8%,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계란 가격은 한 달 새 12.7% 하락해 주목됐지만 1년 전보다는 여전히 49%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물가 지표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전에 수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 합의로 관세율이 일부 낮춰진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는 당초보다 완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6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 후 서명된 이번 협정에는 투자, 수출, 안보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미국 12개 방산 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 달러 규모의 방위 장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AI 데이터 센터 투자와 에너지 인프라 협력, 그리고 보잉 항공기와 GE 가스터빈 수출 등 대규모 산업 계약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양국은 광물, 감염병, 우주 분야 협력과 함께 사우디 군 현대화와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합의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우디라는 위대한 국가에 매우 잘 봉사할 것이라며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했고 오는 16일까지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를 잇따라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15일 이스탄불에서 열릴 우크라이나 러시아 평화협정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순방 중 전격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사라졌고요. 관세 유예까지 되면서 이 미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낙관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강세장에 좀 진입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면서 그래도 랠리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큰 폭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보겠고요. 그래도 일단 이 미중에 대한 협상도 잘 이루어졌고 간밤에는 중동 순방에 대한 일정까지 소화가 되면서 첫날부터 또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표님과 간밤 미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 거래일에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랠리가 다시금 펼쳐졌는데요. 간밤에는 혼조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낙관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표 발표도 있을 것이고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하긴 하지만 네. 트럼프의 효과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4월 9일에도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SNS에 올렸는데 그 이후에 주요 교육국에 대한 관세 90일 유예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가 굉장히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월 8일에도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중국과의 관세 유예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일기로 돌아가면 2018년도 때 크리스마스였죠. 그때 주식을 매수할 엄청난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고 12월 26일부터 미증시가 굉장히 강력한 반등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안 맞았던 게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주식을 또 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시장이 아주 좋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때는 워낙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또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 트럼프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좀 예측이 빗나갔지만 지금까지 SNS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여러 번의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이번에도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 것이야.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험 자산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성장에 좀 초점을 맞춘 기업들 이런 쪽이 아무래도 더 눈에 띄는데요. 사실 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고도 큰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앞으로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고요. 또 다우지수는 또 특별 기업 하나가 또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기면서 약간 다우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살아난 모습이었고 또 지표 발표도 무난히 된 상황, 관세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화해 모드가 좀 보이면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살아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주들의 투심이 또 살아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빅스 지수 또한 지금 낮아지고 있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 낙관론은 그래도 조금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또 경제 지표도 나왔습니다. 이 4월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2.3%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경제학자들의 예측치인 2.4%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4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런데 물가 지수는 낮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가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또 반면 4월은 이제는 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전부 다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10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안정화되는 환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CPI 이번 결과 발표가 혹시라도 연준의 이런 스탠스를 바꿔줄 수 있는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시장에서는 PC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지 않고 상회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커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열렸다는 점, 그리고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지금 4월보다는 앞으로 더 지배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도 그래도 저는 이번에 무난하게 잘 소화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5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일단 5월 달에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전월 대비 CPI 기여도를 보면은 시장에서 약간 우려하는 게 있는 게 상품 항목이 디스인플레에서 인플레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아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해석에 대해서는 좀 분분하다라는 점, 그리고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아무래도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달걀이나 채소 가격이 내려가면서 물가 지수도 좀 내려간 모습이었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휘발유 물가 또한 하락이 된 것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의 PC 지수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간밤에 이 다우 지수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지금 간밤 18% 낙폭을 그리면서 또 굉장히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CEO 교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실적 전망도 철회하는 그런 상황이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업종 전반적으로도 조금 악재로 반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더 크게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를 최근 보시면 약간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라인일리, 노보노디스크 반등이 나오더라도 매물이 계속해서 좀 출회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들도 존재를 여전히 좀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CEO가 사임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앞으로 전망도 안 좋고 그리고 지난 실적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서 새롭게 뭔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가끔은 이제 업황이 좋고 앞으로 시장 자체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CEO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으로 해석할 때도 있어요. 진짜 이 회사가 새로움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는 작년에도 좀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도 보험 부분 책임자가 좀 피살을 당했죠. 이게 좀 이렇게 습격을 당하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고 한 9거래일 정도 다우를 계속해서 끌어내렸었는데 그때 헬스케어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지급금도 감소가 되고 그리고 업계 자체에 대한 좀 불확실성 이런 게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면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그게 다우 지수 자체를 계속해서 끌어내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때와 비슷한 여파가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다우는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 자체가 다우 지수에 굉장히 좀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다우 지수는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이런 모멘텀이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성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네.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부터 노이즈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심리 자체가 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기업은 어떤 노이즈 발생이 돼도 바로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다우지수를 계속해서 끌어내렸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에서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 물론 매물 소화 과정이 단기적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장기화, 그때처럼 9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우지수 자체를 앞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노이즈는 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업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CEO 교체까지 있다는 건 좀 아무래도 악재가 계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과거의 사례를 뒷대어 봤을 때 9거래 연속으로 하락했던 이런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흘간 중동 순방에 나섰습니다. 지금 첫날부터 많은 결과들이 또 쏟아졌거든요. 일단 사우디와 6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방산, 에너지, AI 분야까지 또 많은 부분에서 대규모 계약을 또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또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글로벌적으로도 어떠한 또 향방이 좀 체결이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규모가 850조 규모더라고요. 네. 850조 규모면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인데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사우디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대로 집행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숫자 자체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CPI보다는 이 이슈가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네. 이제 사우디에서 선물 보따리를 보냈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시장에서는 부각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데 당연히 AI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팔란티어, 엔비디아 굉장히 큰 폭으로 시세가 이어졌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어디일까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할 텐데 이번 포인트에는 뭐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AI가 결국에는 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사우디 수도에만 엄청나게 많이 또 건립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엔비디아 칩이 필요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AMD 쪽에서도 또 오늘 또 좋은 소식이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었고 우리가 AI 열풍이 초반에 불어오면서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라는 이야기 나왔고 그에 따른 모멘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그 훈풍을 이어갔는데 이런 시그널들이 아마 미국 증시에서도 같이 다시 한번 기술주 중심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큰데 이게 진짜로 진행될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중간중간 또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러한 이슈들이 결국 AI 쪽의 모멘텀에는 확실히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CPI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지표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 중국과의 관세도 90일 동안 유예이기 때문에 이게 이 유예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시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라서 그에 따라서 시장은 당연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지금 중동의 순방으로 인해서 첫날부터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적용이 잘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흐름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과의 무역 합의로 인해서 이 관세 유예가 앞으로도 어떻게 지속이 될지도 좀 투자 포인트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도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실적 발표 2주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좀 이런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로 반영이 될지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이런 호재로 반영이 될지 굉장히 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지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엔비디아는 이번에 가격 인상에 대한 또 이야기도 나와줬고 또 거기에 사우디 또 중국과의 지금 약간은 풀어지는 모드가 나오고 있어서 네. 시장에서 미중 간의 협상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약간은 그 긴장감이 좀 풀어지는 분위기 때 가장 먼저 반등한 쪽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반도체가 항상 가장 먼저 화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가로. 근데 여기서 그 중심에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칩 수출에 대한 규제 이야기 나왔을 때 중국 쪽에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시장을 결코 놓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같이 커가는 엔비디아가 그럼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이 키워드가 살짝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분명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지금 UAE 쪽에도 얘기 나오는 게 트럼프가 UAE에 100만 개 이상의 고급 AI 칩 수출 허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수혜는 당연히 엔비디아가 고스란히 받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 성장은 좀 눌릴 것이야 라는 이 시각이 항상 실적이 잘 나와도 근데 성장세는 좀 누그러들고 있어.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시장은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규모만 놓고 봤으면 제가 앞서서 계속해서 좀 우려는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기는 했지만 규모로 봤으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사우디 수도에만 연평균 37%가 시장이 급증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그렇게 됐을 때 그 수혜를 엔비디아가 가져간다. 그 규모를 시장에서는 성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만큼 막 시세가 강하게 이어가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은 좀 매력적인 구간은 맞지 않나. 그리고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좀 열어둘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주가가 5%도 급등을 했고 200일선을 또 뚫어주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거든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가 사우디를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전략까지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동 순방에 일론 머스크 CEO도 같이 함께 갔습니다. 테슬라도 지금 강한 시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시총 1조 달러를 또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에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허용받기도 했고 로보택시를 또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기업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앞으로 향방이 또 궁금합니다. 네, 사실 5월 달에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CEO가 귀환을 하고 회사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 특히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첨단 산업은 항상 규제라는 그 장벽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쪽은 굉장히 타이트했었는데 이런 규제 완화 소식들이 미국에서도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는데 UAE 쪽으로도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승인, 완화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지금 집중하는 게 전기차 쪽은 중국의 점유율이 상당 부분 너무나도 빠르고 크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쪽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과 먹거리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사우디에 가서 옵티머스 로봇을 선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로봇과 자율주행 쪽에 규제 완화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는 실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생산시설에 도입이 되고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정말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 자율주행과 그리고 우리가 로봇, 더 나아가서는 스타링크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열려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사우디 쪽으로의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그와 별개로 지금 앞에서 전기차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세액공제 폐지도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미국 내 생산 차량에 대한 할부금 이자 공제도 발표를 했다라는 점. 테슬라는 미국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가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깃들여졌다라는 부분들을 봐서는 저는 테슬라 항상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방에 대한 여력이 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로봇 옵티머스를 왕사이자에게 선보이는 만큼 아무래도 로봇과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스타링크까지도 기대 모멘텀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CPI도 둔화가 됐고 지금 엔비디아 빅딜 등 여러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지금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기술주를 보면 이제 한동안 뭐 거품이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술주 이번에 랠리의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실적 잘 나왔고 또 가이던스라던가 그리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 기술주들의 걸어가는 길 자체가 경로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간은 보수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업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가는 길을 잘 지켜줬고 또 AI라는 그 키워드 자체를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관세에 대해서 조금은 풀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시장에서 원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쪽은 여전히 기술주다. 그러면 나스닥이든 다우든 S&P 어쨌든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쪽은 여전히 기술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엠러빈이라든지 팔란티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도 AI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기술주 중심, AI 중심의 시장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라는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의 시장은 아직까지도 항상 문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모멘트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에서 정말 큰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요. 바로 위믹스가 다시 상장 폐지됐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한 번 상장 폐지됐던 게 아니라 한 번 퇴출됐다가 다시 살아난 코인이 또다시 퇴출된 건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시장이 정말 크게 술렁였습니다. 상장됐다가 폐지되고 또다시 상장됐다가 또 폐지되고 이런 거래소의 반복된 결정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어떤 피해를 겪는지 오늘은 위믹스 사건을 시작점으로 비슷한 사례였던 페이코인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믹스는 게임 회사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게임 코인입니다. 미르4 글로벌 같은 게임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요. P2E 방식으로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고 그걸 실제 돈처럼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유저 기반도 꽤 탄탄해서 한때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에서 거래량도 꽤 많았던 인기 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한 차례 상장 폐지 사태를 겪게 되는데요. 유통량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때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꽤 컸는데 이후 2023년 말쯤에는 빗썸, 코인원 같은 원화 거래소들에 재상장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4년 2월 또 다른 사건이 터집니다. 위믹스 전용 지갑인 플레이브릿지 볼트가 해킹을 당한 건데요. 무려 865만 개, 한화로 약 90억 원어치가 탈취됐다고 하니까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무려 4일이나 지나서야 공지를 했다는 점인데요. 이런 식의 지연 공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2025년 5월 닥사는 다시 한번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위믹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재상장 후 다시 상장 폐지, 이른바 재상폐된 코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 하는 불만이 쏟아졌고요. 위메이드 측은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친 판단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건데요. 우선 닥사는 국내 주요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공동협의체입니다. 듣기엔 뭔가 제3의 공공기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닥사 내부에는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상장 폐지될 때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유도 모르고 갑자기 날벼락 맞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장 폐지는 단순히 주의하세요 하는 유의 종목 지정과는 다릅니다. 거래가 막히고 가격도 폭락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상 돈이 묶이거나 날아가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이제 정치권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엔 페이코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코인은 전자결제 전문 기업 다날에서 만든 2022년에 만든 코인인데요. 처음부터 단순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코인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결제 시 15% 상시 할인, 그리고 일부 브랜드에서는 무려 90% 할인 이벤트까지 열었습니다. 이건 진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코인이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이정재 씨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실제 결제 기능에 화려한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 국민 결제 코인이라는 별칭까지 붙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페이코인은 상장 초기에 100원 안팎의 가격이었는데 한때 2,800원까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엔 이건 실물 경제랑 제대로 연결된 몇 안 되는 코인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법적인 요건이었는데요. 2021년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코인 관련 업체들이 반드시 은행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다날에게 실명 계좌를 받아오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문제는 2022년 말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때는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 시장이 얼어붙었던 크립토 윈터 시기였고 국내 은행들도 신규 가상자산 기업의 계좌 발급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압박도 있었는데요. 결국 다날은 실명 계좌 확보에 실패했고 2023년 1월 6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불허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상황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페이코인은 거래 지원이 중단됐고 국내에서 결제 서비스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된 건데요. 그리고 국내 주요 거래소들,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같은 곳들에서 일괄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됐던 페이코인이 1년이 지나고 나서 2024년 4월에 다시 재상장됐다는 겁니다. 그것도 코빗이 먼저, 그리고 코인원에서도 이어서 재상장이 이뤄졌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페이코인 측에서는 국내에서 하던 결제 사업을 아예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이제는 특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로 바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명 계좌가 없어도 된다는 논리였던 건데요. 거래소 측은 법적인 문제가 해소됐으니까 다시 상장한 것뿐이다라고 밝혔지만 정작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애초에 그때는 왜 상장 폐지를 했던 거지? 이런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상장 폐지 당시 큰 손실을 봤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재상장되자마자 가격이 오르는 걸 보면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재상장 직후 코빗에서는 거래 대금이 100억 원을 넘었고 가격도 380원대에서 470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시장의 이목을 확 끌어모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모두 납득될 만큼 투명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믹스와 페이코인 이 두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상장과 폐지, 그리고 재상장 결정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또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코인을 고를 때는 가격만 오르느냐, 혹은 광고에 누가 나왔느냐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지, 거래소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안정성은 갖췄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꼭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기술이나 숫자의 싸움 같지만 알고 보면 결국 신뢰의 싸움입니다. 거래소의 판단 기준과 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법적인 규정들도 좀 더 명확하게 정비돼야만 저희 같은 일반 투자자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위믹스와 페이코인 사례를 통해 코인 시장에서의 상장과 폐지 구조, 그리고 그로 인해 실제 투자자들이 겪는 피해 현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코인을 선택하시든 정보와 판단 기준을 꼭 갖추고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 그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3대 암호화폐 시장 모두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가량 상승해주면서 10만 4천 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8.7%가량 높은 오름세 기록하면서 2,700달러 선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주 안에 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지도 주목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XRP 살펴보시면 2%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2.5달러 지지선을 더욱 견고하게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솔라나 3.87% 상승해주면서 2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2.42%, 에이다는 0.61% 소폭 상승해줬고 체인링크는 4.36%가량 올라서 준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코인 오늘 2% 가까운 상승폭으로 5,7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발란체 3.2%, 스텔라룸에는 0.39% 소폭, 그리고 시바이누까지 2.83%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암호화폐 XR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오랜 법적 공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일반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 이후 XRP의 시가총액은 3배 이상 증가했고 가격도 0.81달러에서 2.48달러까지 약 206% 급등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오는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XRP 레저 아펙스 컨퍼런스와 함께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시장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크로스체인 상호 운용성, 디파이, 실물자산 토큰화 등 주요 기술 업데이트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XRP 지지자 코브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XRP는 0.6달러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7주간의 견고한 지지선 형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분석가들은 XRP가 중장기적으로 11달러, 많게는 1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XRP의 미래가 한층 밝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장기적으로도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3일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펀드스트랩, 아크인베스트, 블랙록 등 주요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1달러 이하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은 현재 10만 4천 달러를 돌파하며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고 장기적으로는 금의 22조 달러 시장 가치를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기관뿐 아니라 엘살바도르, 체코,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수요 확대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아크인베스트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40만 달러, 블랙록은 70만 달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00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컵앤핸들 패턴이 형성되며 14만 달러 돌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미래는 가격 상승과 제도권 편입, 그리고 글로벌 수요 확대로 요약된다며 다만 변동성과 투자 리스크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